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모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재테크, 세테크 시작합니다. 시즌 3. 이제 종반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41회에서 60회, 총 20회가 남아 있습니다. 시즌 1과 시즌 2를 합하면 벌써 141회째입니다. 그래서 총 180회인데요. 이제 20회인데요. 41회부터는 어떻게 진행했냐면 그전 거에서는 지금 이 40회, 39회, 38회, 37회 이것은 백문백답으로 좀 연구를 좀 묻고 제가 대답해두고 이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20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과연 180회 동안에 2년 동안에 세테크, 재테크에서 대한민국 부동산 세판짜기와 세판짜기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할 수 있었느냐. 물론 다시 보기를 보신 분들 있고 꾸준히 1년 정도 TV를 시청하신 분도 있지만 또 바빠서 또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나 해서요. 연말 연초도 다가오기 때문에 제가 180회를 추각해 가지고 41회부터 60회까지 총 20간을 시즌 1, 2, 3 180회를 한번 추격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그 내용을 좀 알고 있다면 재테크가 됐든 세테크가 됐든 리스크로부터 좀 벗어날 수도 있고 또 재테크를 처음 시작한 분들은 비기너로서의 초보자로서의 어느 정도 뭐 자질을 갖췄다 할까요? 조금은 이제 초보자를 벗어난 개념. 그러려면은 거의 20회 정도는 좀 보고 듣고 이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20회로 추격을 해봤습니다. 세테크가 뭔데 재테크가 뭔데 도대체 나에게는 관계가 없는 것 같고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다른 게 있겠습니까? 세테크는 이미 좀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좀 재산을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세테크 플래닝을 짜가지고 되도록이면 절세를 해보자는 거고요. 또 재테크 측면에서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여러 곳에 진짜 지뢰처럼 또 암초처럼 여러 가지 지뢰밭이 있으니 조금은 공부를 해서 리스크로부터 좀 탈출을 해보자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장 180회라는 것은요. 2년 동안 우리가 연속곡을 하나 보더라도 뭐 장편의 그 연속곡을 보더라도 보통 80회에서 120회가 그 아주 다잖아요. 근데 이건 180회거든요. 52분짜리가. 그래서 이건 뭐 52분짜리를 다 180%는 뭐 볼 필요는 없겠지만 과연 20회로 41회에서부터 60회로 추격을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요 20회만 집중적으로 보고 또 나의 맞춤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개별 가정마다 이렇게 좀 접목시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1회하고 60회죠. 60회를 총 이제 20강 남았네요. 그 중에서 처음 시작한다고 하십시오. 처음 이제 내가 재테크를 한번 생각해 봐야지. 우리 집도 상속세, 증여세를 할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텍스 플래닝을 한번 짜봐야지. 이런 분들도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소 제목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끝이 다른, 분명히 끝이 다른 시작이 될 것이다. 우리가 재테크라는 것은 뭐 욕심이 한정은 없으니까 끝은 없겠지만 언젠가는 증여해지고 언젠가는 내가 죽을 때 상속을 해야 될 때 끝은 오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시작을 해도 다른 끝을 이런 재테크, 세테크에서 관심을 안 가진 분보다는 분명히 다음에 노후에 은퇴 후 연금소득이라 할지 또 세금에 대해서 세테크 플래닝에 대해서 시작은 안 한 분도 있어요. 근데 이미 이제 처음 이제 시작하더라도 끝이 다른 효과라 할까 이런 걸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앞으로 그 41회부터 60회까지 어떤 형태로 추격을 해볼 것인가 이 180회의 시즌 강의를 1, 2, 3 강의를 그래서 별 얘기를 다 했죠. 뭐 2년 동안. 그래서 보통 제가
그때그때의 그 뭐랄까 좀 생생한 보도라 할까, 생생한 재테크, 재테크를 해드려서 거의 주간 단위로 끊어서 요새 뭐 다른 TV에 보면 뭐 정치부 회의 이런 거 있잖아요. 정치부 회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재테크 회의, 재테크에 주간별로 일주일간 회의를 하는 개념으로 쭉 제가 시즌 1, 2, 3를 진행해 왔거든요. 왜 그러냐면 시시각각으로 주택 청약 규정도 바꾸고 정대책이 나오면서 혼돈이 오고 여러 가지로 그 물결이 과거처럼 뭐 이렇게 1년 계획을 세우면 어느 정도 지속되는 게 아니라 거의 또 2개월, 3개월 단위로 벌써 우리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도 이런 정대책만 해도 한 10번째를 지금 10번째 바뀌고 있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좀 맞춰서 생생한 뉴스처럼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1회하고 42회는 다음 시간까지는 이 20강을 어떻게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랩이라 그럴까 랩으로 탁 싸는 것처럼 축약을 해볼 것인가 그걸 오늘 안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하고 나서 43회부터 41회, 42회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43회부터는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41회에서는 앞으로 이제 하겠지만 이걸 20개를 축약한다 그랬으니까 20개를 축약을 해보면 우선 하두가 해외 부동산과 세금입니다. 해외 부동산과 세금. 세금이죠. 재테크죠. 재테크, 세테크. 어떤 분들은 과거에 이 자막을 보면 이충모의 세테크 그래서 되도록이면 부동산을 오르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는 이 부동산보다는 앞으로 오르고 내 노후를 책임져줄 강부자 부자를 쓰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이렇게 한번 써보자.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1번은 해외 부동산과 세금. 그래서 왜 이걸 첫 번째 하도로 잡았냐면 과거 시즌 1, 2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규제가 너무 심하고 또 요새 가을에 낙엽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추풍 낙엽 또 주식 시장도 10월 달에 잔인한 10월 있지 않습니까? 주식 시장도 10월 달에 굉장히 진짜 추풍 낙엽이었죠. 그래서 또 너무 주택이랄지 부동산 시장이 중과세율 시대에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슈퍼리치들이랄지 일반 분들도 많이 벌써 슈퍼리치들은 그 뭐랄까 해외 부동산 쪽이랄지 해외 주식에 관심을 가져오고 있고 많이 가졌죠. 그래서 뭐 나는 슈퍼리치는 아니지만 뭐 슈퍼리치 개념을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부자들 중에서 0.01 나는 지금 0.01이 아니라 0.1 1% 안에도 못 든다. 뭐 이런 분들 있지만 자산, 부채 플러스 자본의 자산 규모가 약 그 한 350억. 대단하죠. 그 다음에 0.1을 한 35억으로 잡을까요? 뭐 한 3억으로 받을까? 1억을? 제가 이제 임의적으로 정해봤습니다만은 어떻게 됐든 간에 이분들은 해외로 많이 눈을 돌린다 이겁니다. 또 이렇게 0.01이 아니라도 0.1%든 1%든 간에 이제는 글로벌적인 감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재테크도 여러 가지 이제 파생 상품이 나왔잖아요. 채권, FX 이런 환율에 관한 거, 이 블록체인, 가상화폐, 뭐 ELS, 뭐 여러 가지 펀드, 그다음에 니츠, 간접 상품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을 혼돈하게 하고 나는 저건 언제 보여가지고 저건 많은 지식을 가진 분들만 하는 거 아니야? 또 하물며 나는 국내에 재테크 기술도 없고 정보도 없는데 무슨 또 해외까지 그런데 그렇지만 공부해서 누가 요새 속된 말로 남줍니까? 그래서 해외 부동산 쪽에 공부를 뭐 철저히 하자는 게 아니고 추세와 트렌드와 패러다임이 그렇게 좀 넘어가고 있다. 뭐 일본에 가서
내가 뭐 120억짜리 빌딩을 꼬마 빌딩을 요새 하나 샀는데 요새 2014년보다 2018년 기준으로 일본의 오피스 시장의 임대율이 한 25% 올랐다 그래요. 옛날에 뭐 평당 16만 원을 받던 것을 요새 뭐 25만 원 받는다든가 뭐 20만 원 넘게 받나 봐요. 뭐 이런 걸 할지 앞으로 뭐 말레이시아가 경쟁력이 있다. 싱가포르에서 뭐 조호바르까지 뭐 전철이 연결된다. 뭐 미국 시장이 어떻고 또 그래도 중국 시장이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뭐 또 물론 펀드를 잘못 주워 담아가지고 뭐 시드머니가 날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세금 면에서는 이중과세 협정이랄지 방지 협정이랄지 이런 것이 있고 여러 가지 또 전번 시간에는 이랬냐면 2014년부터는 한미 간의 뭐 우리 조세 협정이랄지 금융에 관한 투명한 것을 55개, 50개국 이상에서 서로 공유하게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하두로 잡은 것은 내년, 내후년, 2019년, 20년 앞으로 5, 6년은 더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경이 보도가 없어졌다. 그래서 뭐 요건만 있으면 어디에 가서든지 부동산을 사고 파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특히 증여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뭐 우리가 뉴질랜드랄지 호주 같은 데는 상속세가 없으니까 그런 쪽에 투자를 해야겠다. 또 베트남 같은 데는 뭐 우리가 호치민시가 뭐 서쪽으로 막 옛날 우리 강남 개발되듯이 막 개발이 되고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매매 금액이 2%만 보유세도 없고 2%만 양도세가 싸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세금 얘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는 한 10년간 이 해외 부동산도 많이 가봤지만 참 많이 가봤습니다. 한 50개국 이상을 가봤지만 이런데 세미나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 20회가 남았기 때문에 해외 부동산 쪽에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우리 저기 방송국 프로그램 중에서도 주식해서 여행 가자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러면 재테크도 좀 하고 주식도 좀 해서 물론 시드머니를 잃어서 단 제주도도 못 갈 수도 있지만 그런 꿈을 좀 가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해외 부동산, 해외에 나가는 것도 좋은데 여행 가는 것도 좋은데 해외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을 갖자. 이게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1번은 해외 부동산에 대해서 해외 금융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적인 좀 너무 거창한가요? 그래서 이런 과거 같으면 안 그래요. 과거 같으면 우리가 진짜 국내에서도 계약하고 다음에 중도금 치르러 가면 항상 누가 웃었냐면 지금까지는 물론 이제 IMF 때나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사시는 분이 매수인이 웃었습니다. 중도금 때는 올라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중과세 시대하고 제약재권 또 양도 양수랄지 우리가 조합원 지위양도 이런 것이 굉장히 지금 타이트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증을 느끼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보자는 뜻에서 1번은 해외 부동산과 세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채택할 때 총영리 시간이니까 비기너로서 공부를 해드릴 필요가 있다. 제가 지금 내년에 책을 한 권 내려고 원고를 한 2만 장을 지금 준비했는데 첫 번째 컨셉을 제가 이걸로 잡았어요. 해외 부동산과 세금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그다음에 이는 재테크에 대해서도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물론 이제 변하겠죠, 많이. 과거에 제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미 과거의 수슈퍼 재벌들은 하와이랄지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에 집 없는 사람이 별장이 없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지금은 이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세테크 전략을 따라서 또 재테크 전략을 따라서 세금의 중과세율을 피해서 또 재테크의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피해서 해외로 많이 관심을 돌린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20강의 중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베이머 부모도 그렇지만 80%가 주택, 온리 주택 가지고 재테크를 해오신 분이고 지금도 집 없는 40%는 전 국민의 40%는 집을 늘려가거나 또 분양권
그 다음에 입주권에 도전해서 새로운 집으로 가고자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바로 따라오는 것이 세테크겠죠. 그래서 주택에 관한 세금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주택에 관한 세금은 필수적으로 알고 가야 된다. 일시적 2주택, 무주택, 그 다음에 3주택, 그 다음에 외의 조항이랄지 여러 가지 외의 규정 및 주택만큼 세금이 국세청 세금이 너그럽다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로 주택만큼은 여러 가지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할지 여러 가지 임대소득이라 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너그럽다 세금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주택에 관한 세금은 주택에 관한 재테크는 가장 안전한 재테크이면서 우리가 그렇죠. 보통 너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좀 해봐야 되는데 이게 특히 부동산은 지금 유동성이 있을까? 요새처럼 거래 절벽이라는데 이게 좀 안 팔리면 어떡하지? 내 큰아들 지금 5월달에 내년 5월에 결혼시켜야 되는데 안 팔면 어떡하지? 그것도 유동성을 생각하고 또 안전성을 생각을 하죠. 안정적이고 안전이란 말은 필요 없겠죠. 그냥 안정적인 거. 이게 내 5년 후에 은퇴하는데 지금 10억 주고 샀는데 토지가 됐든 집을 샀는데 그때 이게 또 반토막 나면 어떡하지? 이런 안정성을 따질 거예요. 그 다음에가 수익성이죠. 우리 투자의 뭐 3요소 그러듯이 되도록이면 남은 내 시드머니를 투자해서 리스크를 감안해서 기회비용을 감안해서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5% 이상 10% 이렇게 나왔으면 되겠다. 지금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요. 5.5%의 그 정기예금이 있으니까 만 6세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분들이 그게 많이 막 줄을 서서 우리가 지금 정기예금이 2%대잖아요. 그러면 그 갭이 5.5%대가 10년 만에 나온 상품이래요. 그래서 막 관심을 갖고 그래서 하여튼 유동성도 있고 안정성도 있고 수익성도 좋은 상품을 고르면은 좋겠지만 어디 세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이 그만한 투자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이 세 가지를 가장 현재까지는 앞으로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가장 이 세 가지를 갖춘 상품이 주여가 아니고 주테크다 이런 말을 많이 했죠. 주에는 세 가지 주가 있는데 술주자가 있고 주여할 때 주자가 있고 집주자가 있는데 술도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되고 뭐 주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테크만큼은 이렇게 유동성, 안전성, 수익성이 좀 다른 상품보다는 훨씬 잘 갖춰져 있다. 골고루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세금 그래서 시즌2에서 특히 많이 했던 것 같은데 30개에서 50개로 분리해놨다. 뭐 농어촌 주택에서부터 쭉 주택을 분류하면 2박 3일은 걸린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아마 주택에 관한 세금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농어촌 주택, 기농주택, 상속주택, 증여주택, 또 1가구 2주택, 무주택, 무허가 주택까지 해가지고 신축주택, 그다음 미분양주택, 뭐 여기까지 주택수를 쭉 세법에서 그 조세 특례라 할지 예외조항으로 해가지고 과세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따로 이렇게 차별화되게 분류해 놓은 것을 제가 수업해라 그러면요. 일주일 걸릴 것 같아요. 일주일. 엄청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세금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랬습니다. 사실은 이게 1번이 돼야 되는데 뭐 요새 글로벌 시대에 그러니까 자꾸 저희도 저는 좀 겁이 나더라고요. 앞으로 3년 내에 우리 8대 경쟁력 있는 그 우리 시장이 조선업 빼고는 전부 다 중국에 추월당하고 뭐 요새 제조업 한 사람은 바보다. 뭐 이 산단 단지에 공장이 6대 강역시에 막 700개 이상의 경매가 넘어갔다. 그래서 좀 우리 지금 시절이 하수절하죠. 뭐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좀 이렇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우리가 내년부터 본다면 의료보험이랄지 연금이랄지 기타 우리 요금, 세금 뭐 이런 걸 해보니까 가구당 100만 원을 넘었더라. 그러니까 세금도 많아진 것 같고 중과되는 것 같고 참 좀 피곤함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도 주택은 불만족도 있는 주택을 새 집으로 갈아타서 가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제가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네스북에 올라도 될 만큼 주택에 대한 욕망, 내 집 마련 꾸면 아직도 끝도 없이 꾸고 있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꾸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과 세금을 철저히 알자.
이것은 한 2시간, 3시간 해도 아깝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미나장에서도 이 주택 관련 세금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질문도 제일 많고 입주권에 관한 거, 분양권에 관한 거 이런 것을 예정주택에 관한 거죠. 앞으로 프로그램화된 하우징에 대해서 예정주택에 관한 세금을 가장 많이 묻는다. 또 가장 많이 물려주는 것이 상속증여할 때 주택이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토지도 물려주지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좀 알아야 되는 게 이제 토지와 세금이죠. 주택을 제외한 토지와 세금, 농지, 임야 이런 토지와 세금에 대해서도 이것도 이제 재테크를 나는 재테크 하면 주택보다는 땅이 좋아 해가지고 난 땅 테크를 할 거야 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싫어 무조건 나는 주택만 할 거야 하시는 분도 있고 요 주택그 속에는 분양권도 들어가겠지. 나는 어떻게든지 로또 청약에 새벽 기도를 가든가 절에 가서 108번 절을 1000배, 2000배, 3000배를 했으더라도 로또 청약이 한번 돼볼 거야 이런 분도 있고 아무튼 다 재테크고 세테크입니다. 그래서 토지와 관련된 세금 이것은 농지법하고 관련이 돼서 특히 요새 이건 공부를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다 1시간짜리 할 겁니다. 이제 남은 거 제가 오직하면 이걸 단과반이라고 그랬어요. 단과반에서 하겠다. 제가 오늘 하는 얘기는 그동안에 쭉 시청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채널을 안 보셔도 돼요. 근데 이제 처음 보신 분들은 이 추모의 세테크, 재테크가 어떤 시스템, 어떤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화 돼 있나 20개를 축약시켜서 지금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가장 많이 하는 세무조사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떨리고 국세청에서 네터가 오는 거예요. 소명하십시오. 뭐가 자금 출처에 관한 소명하면 그냥 어디 이 경찰서에서 부르는 것보다도 막 가슴이 떨리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안절부절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자금 출처에 관한 거 세무조사 너무 떨지 말자. 국세청을 너무 자극하지 말자.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려는 그런 자세를 갖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관계인 간에 이제 특히 좀비 사건의 돈 거래 이런 거. 그래서 이 국세청이 좀 시스템을 알자. 그래서 큰 금액이 30억, 40억은 우리 6개의 중부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 산하의 지방국세청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일반 우리가 지금 121개 일반자 세무서에서 뭐가 아무튼 날아오면 하여튼 가슴이 떨리잖아요. 그래서 국세청의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말 했잖아요. 2만 명의 국세청 직원이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다. PCI랄지 또 엔티스라는 프로그램이랄지 그 다음에 임대차를 갖다가 정보를 갖다가 연구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있다 그랬어요. 뭐 이런 거 또 뭐 여러분들 전체 9시에서부터 은행 4시까지 현금으로 2천 또 의심스러운 경우는 단 1원이라도 현금을 거래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FI 금융분석원의 정보를 이렇게 공유하기도 있고 그렇다. 금융정보분석원 무서운 곳이다. 뭐 이런 것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소명할 자료들을 잘 좀 준비하고 특히 가족 간의 돈거래 할 때 4.6%의 적정 이자율 그러니까 우리가 세법에서 이 정도는 돈을 주고 빌리십시오 하는 거. 그 다음에 1년에 1000만 원 이하 전체 이자가 다 합해 보니까 1000만 원 정도까지는 괜찮다. 그것이 한 2억 1600까지는 꽂아도 되겠더라. 이자를 다 합한 365일이 1000만 원 이하까지는 좀 그렇지만 더 이상의 돈을 좀 비속간에 거래할 때는 이렇게 확실히 나 이렇게 꽂았습니다. 나 이렇게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4.6%로 이런 것을 소명 자료를 가지고 있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다섯 번째는 분양권, 입주권. 뭐 이건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지금 2014년 중반부터 해가지고 2017년 중반까지 약 3년간 가장 뜨거운 상품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재건축에 대한 입주권과 로또 청약에서 당첨되신 또 당첨되고픈 우리 분양권 시장이 가장 세테크에서 관심의 하두로 또 올랐을 겁니다. 이번에 보니까 다음 달 얼마 안 남았네. 이번 달부터 우리 과천이라 그럴지 또 내년에 저기 고덕지구랄지 이런 데 보면은 그 신혼부부들 있지 않습니까? 신혼부부들 금수저 청약 그러잖아요. 금수저 청약. 거기 보면은 우리가 1회에 내가 청약을 한다 그러면 46제곱미터가 한 4억 정도 되는데 이 분양권 좀 보고 갈까요? 요새 흔히 뭐 신혼부부 희망타운, 희망타운. 과거에는 보금자리, 이부자리 그랬잖아요. 이부자리는 없지만 제가 보금자리, 행복주택, 뭐 희망타운 헷갈리실 겁니다. 장기 임대, 단기 임대, 영구 임대, 뭐 그다음에 우리가 소형주택 임대 비율 그런 사람들은 그런 강남에도 소형주택을 짓던데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자격이 되는가에서부터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46제곱미터가 4억인데 뭐 70% 꿔주더라도 1억 2천이라는 돈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금수저들만 하는 거 아니냐. 또 공유형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까다롭게 그래가지고 50%를 다음에 국가에서 환수하는 개념도 있고 10% 환수하는 것도 있고 30% 환수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최우선 공급 대상자가 맞벌이 기준으로 400만 원 이하면서 2년 이내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중에서 최우선 공급 대상자는 2년 이내의 신혼부부 그러니까 결혼을 혼인신고를 늦추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이러고 뭐 대출도 70%로 해주고 그다음에 뭐 8년 이내에는 전매를 못하게 하고 이런 걸로 해서 좀 디테일한 면이 좀 짜임새가 덜 짜져 있지만 이 시장을 특히 금수저가 됐든 음수저가 됐든 어떻게든 1억 2천을 만드시든 또 다른 지역은 뭐 7, 8천 있어도 되겠죠. 그래서 2년 이내에 특히 자녀가 있으신 신혼부부들은 무주택은 꼭 꼼꼼히 디테일하게 이 청약 규정을 살펴보자. 또 우리 11월 달까지 공급 기축을 좀 바꾸려다가 우리 12월 달로 좀 늘어졌거든요. 이거는 이제 주택 공급 시행령 규칙도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많이 줬죠. 한 4가지 정도를 제약 조건을 줬잖아요. 무주택자여야 될 거. 2주택자는 아예 청약 자격도 없음. 75%까지 무주택자는 분양하는 세대수 중에서 그 기회를 준다든지 우리 저 가점제 그다음에 우리가 랜덤 샘플링 할 때 그 청약 기회를 준다든지 그다음에 5점씩 주고 있는 우리 장인 장모랄지 직계 존속과 같이 살아도 그분들이 집이 있으면 안 된다든지 또 신혼부부 때 이제 바뀌겠죠. 아직은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하고 9.13 대책 속에 있었던 거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신혼부부 기간 중에 집을 판 사실이 있으면은 무주택 기간을 이때부터 한다든지 또 뭐 분양권 보유자, 뭐 입주권 보유자 이런 분들에게 대해서는 주택을 있는 걸로 뭐 간주할 거란데 그래서 아무튼 이 분양권에 대한 입주권은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니까 뭐 관리 처분이 어떻고 그건 놔두더라도 요 분양권의 기초 가장 비기너가 가장 리스크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이 이걸 잘못 청약을 해가지고 낭패를 당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는 분명히 84점을 이제 계산할 때 그 계산을 잘한 거예요. 68점이 어떻고 나는 5년 이내에 그 세대원에 속한 데서 재당첨 금지가 없었던 걸로 다 이제 알고 했는데 이걸 착각을 했거나 잘못 해석해가지고 요 분양권 규제 조정 대상 지역의 규제는 이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그 전에 11.3 대책인가에서 박근혜 정부 때부터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조합원 분양을 하던 거 시장에서 일반 분양을 받았는데 이게 부적격으로 판정이 난 거예요. 그럼 뭐 계약금을 지금 안 돌려준다. 그래서 계약금을 뜯기니 많이 소송을 하니 많이 그러니까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막연하게 그냥 해석이 아니고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난수표보다 더 어려운 분양권 시장.
그러면 지금만 그러는 거냐? 제가 32년간 이 현장에 있으면서 과거에 영순위 통장에서 20배수에서부터 분당할 때부터 지역 우선에서부터 엄청 어려워요. 세상에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분양권 시장 내 거. 근데 요즘은 맞춤형으로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4번 만만히 보지 말 것. 특히 요새는 세미나장에 오시면 자녀분들이랄지 또 자녀분이 이제 결혼하실 분이랄지 신혼부부의 아까 7년 이내, 특히 2년 이내 이런 분들은 많이 물어요. 또 우리 그 특별 분양에 대해서 많이 물어요. 유공자가 어떻고, 내가 보훈처에서 봐야 되는데 내가 순위가 어떻고, 장애인, 장기 근속자, 탈북하신 분들 여러 종류의 특별 분양권이 있잖아요. 또 다둥이 가정, 또 이렇게 봉양 가족,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에 대한 특별 분양권에서부터 신혼부부들에 대한 희망주택 분양권에서부터 여러 가지 일반 청약에서부터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 또 앞으로 무주택자 시대라 그러잖아. 무주택자. 2주택자만 되면은 이제 상실감이 있죠. 이제 청약 자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공부할 거리가 많다. 아까 나는 이것이 끝이 다른 시작이라 그런 말을 썼는데 끝이 다른 시작이라 그랬는데요. 여기 분양권이 당첨된 것을 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시작은 틀려야 돼요. 컨디션 갖춰야 되고 이런 것을 미리미리 잘한 사람 있잖아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근데 또 3년이 지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점수가 벌써 5점을 얻었잖아요. 그럼 요거 우리 84점 중에서 제일 당락이 결정 수석 합격은 필요 없지만 합격이 됐느냐 불합격이 됐느냐 당락의 결정에 한 것은 요 인적 요소예요. 내가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 나를 제외한 6명이냐 5명이냐 여기서 결정난다 그랬잖아요. 어떤 분은요 얼마 전에 한두 달 전에 했던 저 서초 우성 하신 분은 만점 84점 만점이 그 펜트하우스 돼가지고 로또 20억 청약에 맞았다. 결국은 판가름이 어디서 날까요? 부양가족 수에서 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리서치, 연구 어렵고 만만해 볼 거 아니고 준비하고 끝이 좋으려면 새벽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절에 가서 3000배 할 일이 아니라 준비를 해야 돼. 시작이 다른 준비를 해야 돼. 내가 지금 몇 점인가 점수를 어떻게 하면 올릴 것인가. 아 내가 3점이 부족한데 지금 수능 보기 전에 이렇게 좀 뭐랄까 이걸 봤는데 어떻게 하면 10점을 더 올려가지고 뭐 서울대를 한번 가볼까. 그러려면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뭐 준비 없는 전략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해놨습니다. 의외로 모른다. 제가 보면은 좀 안타까운 것은 물론 그냥 내 가지고 탁 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제도를 제대로 모르시는 거야. 모르는 거. 이 우리 대한민국 광고 시장에 보면 백화점적으로 나열된 부동산 시장도 있지만요. 우리 과천의 지식정보센터 이런 데 지금 내년부터 분양 들어갈 것만 보면요. 이런 청약 시장에 백화점이에요. 없는 거 없어. 뭐 부분 임대, 아까 뭐 장기 임대, 그 다음에 일반 임대, 뭐 단기 임대, 아까 신혼부부들에 관한 거. 옛날에 보금자리 주택도 사전 예약 받을 때도 이런 걸 잘 아시는 분만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이것만 전문을 하신 분들 있잖아요. 막 이장 전입을 하고 막 이장 이혼을 시키고 막 또 결혼을 시키고 주소를 옮겨가지고 막 지역 우선을 받고 이런데 도사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 조사가 들어가가지고 뭐 세금을 중과시키니 또 법적 조치를 취하니 뭐 요새 많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얘기를 한번 다뤄 봤습니다. 그래서 입주권 무시하지 말자. 이것의 다른 말은 노또 주택 시장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입주권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노또 주택 시장.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번 그 노또 주택 시장 해가지고 누구나 살고 싶고 아니 3년 전에 분양가가 뭐 7억이었는데 더블이 올랐다. 9억이었는데 더블이 올랐다. 뭐 이러고 강남에 특히 재건축 중심으로 보면 뭐 아크로리 뭐 남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누이 합의, 블레스테이지, 뭐 DH 아너스 힐즈, 뭐 네미안 강남, DH 포레센트, 니클레스, 저기 상하 아파트 같은 거, 또 라클라스, 참 이름도 저 반포 사목권 이런 것이 이름이 어렵잖아요. 시골에 사시는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옛날 같으면 우리 집이 반포야, 우리 집이 압구정동이야, 우리 집이 대치동이야. 근데 지금은 이제 아마 이거 찾아기가 힘들어. 누체하이, 블랙스테이지, 옛날에는 1단지, 2단지, 3단지 그러면 됐잖아요. 1단지, 우리 딸이 2단지 사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 아너스 힐즈, 니클레스, 뭐 첼리투스, 뭐 많잖아요. 저희 같은 전문가도 매일 하는데 뭐 도대체 이름이 어려워야지 비싼 건지 모르지만 이것이 핫한 시장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아직도 반포랄지 몇 군데는 이렇게 노또 청약 시장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 우리 그 허그에서 이렇게 분양가를 지금 누르는 거 있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개념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양가하고 현재 실거래가하고 부동산에서 거래되는 실거래가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 강남이 평당 5천만 원대 분양가 시대라고 하더라도 지금 7, 8천원이 가버리니까. 그래서 이 노또 주택에 대한, 아니 우리가 노또, 진짜 노또 그건 뭐라 그러죠? 뭐 그것도 뭐 800만 분이 일이 넘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많이 사신 분도 있는데 아직도 노태주택 청약 시장은 특히 무주택자분은 기회가 왔다 그랬습니다. 물론 실탄도 있어야 돼요. 그죠? 요새는 이제 중도금 대출도 잘 안 해주고 여러 가지 점수 관리도 깐깐히 해가지고 기회는 된 것 같은데 보통 분양가의 20%의 계약금을 걸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시드머니도 좀 있어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노또 시장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많이. 중저가로 남아 있어요. 아직 이게 저가 상품도 있고요. 아직도 공공분양 같은 거는 저가 6억 이하 때도 있고 또 9억 이하 때도 있잖아요. 아직 우리가 앞으로 또 신도시를 30개를 30만 세대를 만든다니 이 시장은 당분간 5, 6년 동안 재테크로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 끝이 아니라 이미 다 끝났지. 이거 3년간 다 남들이 다 이상한 말 나오고는 다 해먹었잖아 그러는데 이제 시작이거든요. 끝이 다른 시작, 이제 시작이다. 끝이 다른 것을 보려면 이제 시작이다. 이걸 꼭 내가 이제 강조하고 싶어요. 노태 청약 시장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아직도 많이 질 것이다. 서울의 공급량이요. 미안하지만 박원순 시장이 2011년도인가 보궐선거로 됐잖아요. 그부터 서울의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이 확 줄었어요. 줄어가지고 다들 요새 새 아파트만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 물론 지방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재고랄지 미분양이 쌓이고 특히 전세가 깡통주택을 못면하게 생겼구만 해서부터 요새 그 보증보험 있지 않습니까? 허구의 보증보험, 전세 보증보험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대요. 보증금 못 받을까봐. 아무튼 그렇지만은 옥석을 잘 가리신다면 노또 주택 청약 시장의 청약 전략을 꼭 배워라. 어디를 해야 된다. 나오고 맞춤식으로. 그래서 5번과 6번은요. 요 주택에 대한 세금 굉장히 중요하고 토지 앞으로 물려줄 거 이 토지 있는 분들 그다음에 세금 뭐 안 중요한 거 없을 겁니다. 이거 해외 부동산만 좀 내가 슈퍼 부자들 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런 것도 젊은이들이요. 뭐 우리가 이제 뭐 가서 뭐 투기하고 그런 해란 소리가 아닙니다. 세계의 창으로 세계의 눈으로 글로벌 시장을 이제 볼 줄 알아야 된다. 뭐 앞으로는 잘 되면은 뭐 서울역에서 여기 뭡니까 기차를 타고 북경에 동계올림픽을 볼 수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국경이 개방돼 버렸어요. 어떻게 뭐 유럽 같은 데 가보면 국경이 그냥 보도 개념이 없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8번째는 요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단가반에서 합니다. 그래서 역시 가문의 세금인 상속세하고 증여세를 전쟁의 서막이 있기 전에 철저히
미리 사전에 증여 전략, 특히 배우자 증여 전략,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전략을 짜보자. 그러면 이것이 다 어디고 뭐하고 연계되어 있냐면 양도소득세에도 연계되어 있고 우리가 보이세 개념에도 연계되어 있고 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 증여세는 100번을 말해도 세금 텍스 전략에서는 우리 특히 예방세무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부동산의 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게 내가 자녀한테 내 비소득에 내 재산이 그 다음에 내 주택이 상속 자산이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이잖아요. 이동을 잘해야죠. 세금을 많이 안 두들겨 맞는다. 또 절세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가 9번째가 뭐냐면 사모님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면 이 주택만 있느냐? 아니야, 나 오피스텔도 있어. 나 상가도 있어. 나 꼬마 빌딩도 있어. 그래서 이 상업용 부동산을 재테크 하시려는 분들하고 리테일 쪽 부동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상업용 부동산에 재테크를 한번 해봐야겠다는 분하고 빌딩을 물려줄 때 어떻게 물려주면 상속세 증여세가 절세될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업용 부동산에 관한 거 이것이 굉장히 아까 슈퍼리치들은 이런 분들은 좀 슈퍼리치에 속하죠. 이게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한두 푼이 아니니까 집 주택하고 틀리잖아요. 이런 분들은 일찍 하셨어요. 과거에 내가 주유소를 했다든지 조그만 미니 빌딩을 샀다든지 또 옛날에는 구획정리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빌딩을 올리신 분들한테 이게 옛날 부자들이 좀 많아요. 또 최근에는 상가를 사셔가지고 은퇴 자금으로 상가를 사셔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10번째가 제가 만날 말하는 어제도 어떤 그 시청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대구 시청자분이 오셔가지고 하던데 어버 인필 하우징 사업, 신축 사업 어떻게 하면 신축을 해서 양도소득세도 좀 줄여보고 이것을 지어서 유니트별로 애들한테 증여할까? 다음에 또 내주면 상속할까? 이게 신축 주택 사업입니다. 주택 이게 어번 인필 하우징 사업이다. 이랬어요. 이거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요. 백수분들 있잖아요. 집에만 갇혀 있는 30만 명 정도가 집에 있다면서요. 우리 아들도 백수인데 이런 것 좀 배워봐라 그래도 안 가르쳐줘요. 아버지가 좀 잘 가르쳐 주겠어요. 근데 안 배워. 이런 것은 작은 미니 소규모 데벨로퍼 가정이거든요. 그 세금, 토지 구입하는 거, 시공사 선정, 그 다음에 뭐 돌 하나 고르는 거, 자재, 구조, 뭐 소방 설비 이런 거 꼭 집 짓는 과정을 배울 필요는 없는데 특히 저도 이걸 지금 하나 5층짜리를 만들어서 좀 가지고 있는데 이따 그 시간이 있을라나 요새 이제 이따가 그 시간이 있을라나 모르겠네. 그래서 그 요새 그 공유 숙박업이라는 것을 이제 할 거거든요. 그 우리가 이제 도시 민박업도 있고 그걸 좀 해드리고 갈까? 내가 자료는 가져왔는데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 관광진흥법이 바뀌면서 2012년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서울시에서 한 세미나를 한 10번은 갔거든요. 명동에서 했거든요. 거기서 했는데 제가 이걸 관심을 가져가지고 도시 민박업에 대해서 또 한옥 체험업, 또 호스텔하고 농어촌 민박업 이건 95년도에 생겼다 그래요. 공유 민박업은 아직은 시도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180일 이내에서는 내국인도 받아라. 외국인도 받아라. 이걸 제가 세미나를 많이 참석하고 서울시에서 할 때 이걸 그 당시 그 기억이 나는데 간판값하고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게 통역 뭐 이런 것을 10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호텔이 이제 많이 그 중국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 당시 이 호텔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사드 사태 이전으로 이제 회복했다 그러대요. 많이 이제 해가지고 많이 지금 유커 또 인벤턴스 투어 그 저기 저 독립 여행으로 하신 분들 지금은요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뭐가 쓰는 걸 뭐라 그래요? 그 이스라엘다 그 이슬람 문화권의 여자 히잡 같은 걸 쓰고요. 동쪽으로 하나에서 이렇게 막 절도 하는 그런 공간도 달라 그러고 뭐 할랄 식품 뭐 아무튼 그래서
태국 이쪽 분들이 많이 와요. 우리 한류 하면 뭐 이거잖아요. 지금 뭐 아주 그래서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 호텔은 비싸잖아요. 3, 40년. 그러니까 이렇게 공문 민박을 짜다시피 에어비앤비 같은 플랫폼 이렇게 민박 중개 플랫폼이 일본이나 유럽은 잘 돼 있잖아요. 카우치 같은 것도 있고. 저도 이제 여행을 좋아하니까 찜질방, 그 다음에 도미토리, 카우치 이런 데서 그냥 숙박을 하긴 하거든요. 뭐 하루 종일 가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요새는 그냥 그 뭐라 그러죠? 그 이렇게 마이크 들고 막 단체로 여행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요. 개별적으로 와요. 그래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숙박하고 스테이하고 그 집의 문화 이렇게 해서 그런 걸 좀 알고 저도 여행 가면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공유 민박업 같은 거 하실 분들은 이런 그런 것도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내가 세미나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과 발과 눈으로 저는 무조건 이민에 관한 거 15번 가보고요. 아까 요 해외 부동산 세미나 다 가보고요. 요 서울시에서 하는 거 이거 가보고요. 또 얼마 전에 한국감정원에서 돈 빌리는 거 얘기했죠. 1.5%로 수도권은 6천만 원. 그 다음에 서울은 1억까지 빌려주는 거. 아마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런 세미나가 있을까? 오늘 신문에도 안 났던데 그런데 신문에 안 나옵니다. 그런 것은. 다 가서 건설회관이나 교통회관 가가지고 서울시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한국감정원에서 기재부 산하에 이런 데서 그 하시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가서 다 보고 자료 가져오고 공부해가지고 또 담당자 만나가지고 제가 특히 공매 할 때는 매일 가서 담당자를 잡고 막 흔들었어요. 막 이거 진짜 어쩌냐 그러고 귀찮다 그래도 그냥 많이 얻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시작은 끝이 좋아요. 이렇게 끝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방송이 아니라 다른 우리 대학 동료보다는 이렇게 제가 재테크는 아무래도 비즈니스가 이거고 통장이 좀 더 두꺼울 수도 있어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건 막 열심히 하는데 뭐 내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시간이 다 되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10개가 우선 시즌 20개 강좌 중에서 그렇고 또 42제에서도 제가 또 10개를 추려가지고 합 20개를 가지고 이제 42회, 43회부터 이제 18번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단가반 하듯이 좀 디테일하게 하겠죠. 자, 의료보험 체제는 올 8월 달에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된답니다. 앞으로 주택임대 사업자는 무조건 우리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답니다. 해서부터 고소득자랄지 그 다음에 고재산가들은 이런 의료보험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 이것만은 꼭 알고 가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41회는 오리엔테이션, 앞으로 20개를 어떻게 추격해서 갈 겁니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42회는 또 10개 오리엔테이션. 그래서 43회부터 60강까지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제일 마지막 시간에 한번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한다고 제가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됐다 하니 이춘모의 재테크, 재테크를 이제 총정리하는 거예요. 총정리. 180회를 총정리하는 거예요. 20개로 축약시켜서. 그래서 시간이 없었던 분들은 다음에 또 기회를 놓치시면 연말연시 바쁘시잖아요. 그래도 꼭 41회에서부터 60회까지는 그 네이버에 들어가서 제 이름을 치시고 제 이름만 치면 됩니다. 치시고 다시 보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춘모의 41회 총 60개 강의 중에 시즌3 오늘 이렇게 10개를 축약해 봤어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축약할 겁니다. 자, 오늘 41회는 재테크, 재테크 총정리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2회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모의 시간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11시부터 1시까지 이춘모 대표의 무료 세미나가 있습니다. 삼성역 1번 출구 해피하우징 교육원에서 열리고요. 부동산 절세 세무 전략과 보유부동산 세판 짜기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예약 문의는 026344-7558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